여러분 안녕하세요. 15주차 강의하겠습니다. 15주차 강의는 1시간은 이제 직접 여러분 대면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요. 1차 시와 2차 시는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학교 방침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5주차 1차 시와 2차 시 강의를 비대면으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제가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1차 시에서는 요약을 해드리고 2차 시에 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퀴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은 6월 14일 날 화요일 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대면 수업 장소가 지성관 6409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양대학 교무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성관 6409 강의실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저를 직접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 문제는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제가 주관식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OX 문제 15문제와 사지 선택형, 선다형이라고도 하죠. 15문제,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말고사가 50점 만점이니까 여러분들 1차 시와 2차 시 강의만 잘 들으면 거의 만점은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주차 지금 하고 있는 요약 강의 정리와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동안 혹시라도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다든지 하더라도 문제없이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에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점이고요. 여러분 대부분 출석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은 20점이고 그 다음에 퀴즈가 20점입니다. 퀴즈는 대부분 다 풀으셨는데 안 푼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20점이나 감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10점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과제도 이메일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쪽지로 다 보냈습니다. 별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기한 안에 제출한 학생하고 똑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꼭 과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5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퀴즈라든지 과제를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더라도 5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하시고, 그 다음 출석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 이미 다 이만큼 결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별도 안내할 필요가 없고요. 교수학습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강의 내용을 골자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라는 영어 단어는 에코시스템이죠. 에코시스템인데 여기서 에코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해가지고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콜로지 그러면은 뭐죠? 경제가 되죠. 경제학. 그 다음에 생태학이 되죠. 생태학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에도 에코라는 이런 접목어가 들어있다, 접두어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생태계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생태계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게
크게는 비생물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로 나눠지는데,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 구조입니다.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간단해요. 생물을 이루고 있는 또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기물, 뭐 금속 성분이라든지 우리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의 하나고,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이제 물론 유해한 것도 있지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이런 거 우리 3대 영양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비생물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 물리화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빛이나 공기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 요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생산자가 뭐라고 그랬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산자는 뭐라고 했죠?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다나 호수나 하천에서는 생산자가 뭐죠? 플랑크톤이고 또는 물풀, 수중식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산자가 되겠고, 소비자는 사람도 소비자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도 소비자고, 메뚜기도 소비자고, 또 소, 돼지 뭐 다 소비자죠. 그런데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있죠. 그게 소나 메뚜기나 또 뭐가 있죠? 염소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1차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고 3차 소비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초식 동물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초식을 동물을 잡아먹고 육식 동물이고, 이것은 또 육식 동물인데 가장 힘이 센 최상위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여기에 속하죠. 3자 독수리나 사람이나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은 다 육식 동물 중에 최상의 이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그러고, 분해자는 이제 뭐 이런 생물들이 죽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배설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깨끗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분해자들, 미생물들, 세균들, 곰팡이류들 이런 것들이 이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여기서 말한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무기물로 가서 또 사람이 이용하고 물질 순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 이들의 상호관계가 깊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양 단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구분 여기다 써져 있네요. 생산자는 조류, 알지, 플랑크톤이죠. 그 다음에 고등식물, 초본, 주로 식물을 말하고, 분해자는 균류나 펀지라고 그러죠. 분해 이런 것도 있고, 세균이라든지 미생물류를 주로 말하고요. 소비자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딱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생태계에서도 그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뭐 대지를 만들거나 땅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교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생태계에서는 이런 자극 같은 것을 교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란이 조금만 일어났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풀도 나고 뭐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자기의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체군과 군집이 있는데, 개체군은 동일종들, 같은 종들, 메뚜기 한 마리면 메뚜기 개체인데 메뚜기가 100마리다 그러면 메뚜기의 개체군이 되는 거고, 사람도 개체군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어명이 뭡니까? population이에요. 근데 개체군이라는 이름이 population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도 population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인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개체군의 이름은 인구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군집은 메뚜기, 사람, 뭐 피라미,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개체군과 또 다른 개체군들, 여러분들이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룬 어떤 집단, 이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집. 그 다음에 지표종이라는 것은 가재. 가재가 어디서 살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가재는 뭐 물이 굉장히 많은 것보다는 물이 적은 데 살고, 물이 차가운 데 살고, 돌로 이루어진 살고, 그래서 주로 도랑 같은 데 살고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재가 살고 있는 곳의 수질 상태나 하상 구조, 바닥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물 종들, 그래서 지역이나 어디서 살고 있는가, 기후, 토양 이런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종류들을 우리는 지표종 또는 지표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깃대종은 예를 들어서 무등산의 상징적인 그 동물, 그러면 수달 또는 탈조장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 동식물,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은 보존하고 복원하는 어떤 그 의식 같은 게 생기고 노력이 필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동식물, 무등산을 예로 들면은 수달과 털조장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환경,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분포 제한성을 쉽게 멸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종들을 멸종위기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급종과 2급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이제 늑대의 의미죠. 늑대를 없애버렸더니 뭐 어쨌죠? 사슴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토양, 흙이 떠날려가죠. 침식이 일어나서 강을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관계없는 비버까지 죽게 되고 하천에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늑대를 카나다에서 들여다 놨더니 사슴을 잡아먹어서 사슴의 숫자가 조절이 되고 늑대도 조절이 되고 이래서 다시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그런 생태계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항상성이죠. 의미가 항상성인데 이렇게 생태계는 어떤 한 개의 먹이 사슬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는 게 옐로우스톤의 생태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동물인데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적색동물,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으로 속하는 그런 그 동물이 있다 했죠.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고라니죠. 고라니.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은 적색목록 취약종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 까치, 멧돼지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유해동물이라고 합니다. 고라니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라니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중국에 일부만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아까 멸종위기종 여우나 호랑이나 사냥이나 장수한수 이런 것들 천연기념물도 하고요.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여러 종류의 모여서 사는 것들, 골고루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구분을 하면 생태계, 그러니까 어떤 서식지, 장소가 하천도 있고 호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은 그 무당벌레 점박이가 뭐 여러 종류로 이렇게 섞여져 있다. 이런 게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그래서 동성 간에는 결혼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결혼을 못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결혼. 이건 유전자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나중에 질병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종류가 모이는 거죠. 그죠? 생물 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우리에게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게 생태계 서비스.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식수라든지 공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하고
다양한 새와 곤충들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생태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기능 향상, 서비스 향상, 이건 결국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생태 교란 야생 생물 많이 들어봤죠? 유해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애완동물이나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범위로도 바깥으로 나가서 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으니까 또 번식률이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생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뭐 뱀도 잡아먹어버리고 우리나라 개구리 그 다음에 물고기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이게 물 생태계에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거의 쑥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돼지풀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몽땅 자라요. 그 자생력이 좋으니까. 근데 얘들은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이제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황소개구리, 블루길, 이 블루길은 이제 물고기죠. 물고기인데 이제 지가 대장노를 해버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고유종들 다 쫓아내버리죠. 자라지 못하게. 그 다음에 저서성 척추동물 수소곤충이란 무엇이냐? 물속에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고 있고 계곡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곤충을 중요하게 이용하게 된 이유는 지표생물로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얘들이 이동 범위가 적어요. 뭐 많이 걸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수질평가에서 많이 이용되고, 그 종류로는 강도를 함수하는 가지, 다슬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생태발자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행동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생산부터 소비할 때까지 들어가는 탄소 양, 생산에서부터 소비할 때까지 들어가는 물의 양, 이런 것들, 탄소발자국, 물자국들을 다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 국가든 지구단위 이런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이슈로 대두된 것들은 뭐냐?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특히 우리나라 중국은 미세먼지도 대단히 큰 환경 문제고요. 그 다음 물에서는 녹조 현상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또 라돈, 화학물질, 가습기, 살균제, 계란 살충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에 인천 붉은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는 유충 출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그런 환경 문제였다. 도시 열섬이라는 것은 도시가 이렇게 했으면 이 주변 지역보다 적어도 2도에서 뭐 한 4도 정도 온도가 높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섬처럼 여기만 온도를 등곡구성 선처럼 여기가 딸랑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시 열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도시의 길이 아스팔트나 이런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많이 흡수해서 열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바람길이 차단이 돼서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 크기는 PM10, 이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하고 직경이, 그 다음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PM2.5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된 측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인 저감을 추진한다. 국제협력,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공동 노력을 한다. 과학적인 기반을 대응한다. 과학적인 기반, 우리나라 뭘 했죠? 뭐 위성을 띄웠잖아요. 위성 띄워가지고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나라 대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라는 건 뭐냐?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가스들을 하죠. 그래서 CFC를 포함한 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메탄, 뭐 과불화탄소, 과불화항, 육불화항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 우리가 지금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여러 가지 탄소를 저감하니 탄소 포인트니 탄소 발자국이니 하는 것들이 다 온실가스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의 차이점은 뭐냐? LA 스모그는 오존에 의한 거예요. 오존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이제 이 이산화질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것이 햇빛하고 반응을 해요. 이렇게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오존이 만들어져, O3가. 그래서 이것은 낮에 주로 일어나요. 맑은 날, 낮에 강력한 태양이 있는 날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는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이 기온이 이 바닥이 차고 이렇게 얘가 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근데 여기 바닥만 차고 일시적으로 이쪽이 따뜻해지고 또 올라가서 차고, 이런 기온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역전되는. 그러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온 역전층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농축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겨울철 이른 아침에 주로 일어나요. 이래서 런던 스모그,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는 아까 뭐죠?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그랬고, 이것들은 물속에서 생산자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조류인데, 그 대표적인 게 남조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지는 담수,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기수, 바닷물과 육지에 있는 물이, 강물이 섞이는 곳,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 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물을 담고 있는 곳을 습지라고 합니다. 산에 또는 육지에 있는 것을 내륙습지, 바다 근처에 있는 그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연암습지. 그러고 습지는 뭐가 중요하냐? 생물 다양성,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특히 갯벌 같은 데도 습지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습지가 어디가 있어요? 순천만, 고창, 이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습지 보호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람사르, 이란에 있는 남사르인데 남사르 협약습지라고도 해요. 고창의 운곡습지 이런데. 그래서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또 수질을 정화시켜주기도 해요. 그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태관광 서비스, 그러니까 저도 고창의 운곡습지를 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힐링도 되고 건강 경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암댐에도 가면 인공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다음 생물 서식적 홍수 조절 이런 데 이제 이용될 수 있죠. 방금 말한 남사르 습지인데 정식으로는 물새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맺어서 등록된 습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 1호 습지예요. 1호 습지. 그 외에 창녕, 경상도 창녕에 가면 우포늪이라는 데가, 순천만, 갯벌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드와 비교가 되는데 1mm 이하는 마이크로비드라고, 전체 5mm 이하는 마이크로비드 포함해서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소금이라든지 티백이라든지 이런 데서까지 검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케미포비아는 화학을 말하는 케미컬과 혐오라는 포비아의 합성인데, 우리가 이제 뭐 생필품이나 위생용품 등에서 이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화학물질을 싫어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들을 우리는 케미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계란 살충제인데, 가습 살균제는 물이 이제 미생물 번식한 것이 염려가 돼서 여기에 이제 약품을 넣는데 이것이 사람도 해가 되는 살생물질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이고, 계란은 농약이죠. 이렇게 케이지, 이런 조그만 케이지에 닭을 사육을 하니까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그걸 없애기 위한 농약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게 피프로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호르몬을 방해하는 외부의 물질들,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 나도닌, 화강암 같은 게 이런 암석들이 붕괴를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무생무미무치의 자연 방사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오톱이라는 것은 어떤 동식물들이 하나의 지표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말해요. 뭐 연못 또는 하천 뭐 이런 것들, 또 산 이런 것들. 그래서 바이오스, 비오스와 토푸스, 땅 영역 이걸 합성을 해서 비오톱이라고 하고, 알베도라는 것은 지중해 그 하얀 색을 페인트를 하얗게 칠해놓은 경우에는 알베도를 높여가서 태양을 반사도를 높여요. 그러면 시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바람길은 그 건물의 모양들을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다든지, 특히 산이나 하천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온도나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바람길이라든지 물이 잘 순환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도시들은 생태도시라고 하고, 또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졌다는, 풀이 심어졌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지 면적을 우리는 생태 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LS 제조는 농약이 각 수박이면 수박, 무면 무무 다 이렇게 이제 허용 기준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해놓은 일률적인 기준 0.01mg/kg을 정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그래서 PLS 제도, 농약에 관련된 어떤 잔류 허용 기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약의 이론과 문제점은, 이론점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려줬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식물의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는 문제는 잔류가 돼서 그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물도 죽이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숲의 공익적인 가치는 뭐냐? 생태계 서비스죠. 경관도 일으키고 휴양도 일으키고 물을 품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기도 정화시켜 탄소 흡수원도 되고, 이게 피복을 덮으니까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임산물, 버섯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목재도 만들어내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생태계 서비스인데요. 이게 숲의 공익적인 가치고, DMZ는 우리나라 북한하고 경계를 이루는 것이죠. 한반도 생태 그 종축인 백두대간이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이 그림처럼 그리네. 백두대간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허리를 끊는 것이 DMZ죠. 이게 주 생태축이에요. 이렇게 백두대간이 횡으로는 이 DMZ, 그리고 이제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게 이제 그 연안축이죠. 연안수계축. 한반도 허리를 연결하는 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우리나라 생물 중에 40%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해양 생태계는 이제 세계의 생물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많고, 또 물이 담겨져 있기에 기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 자원, 어류라든지 굉장히 많은 생선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석유도 나오고, 또 이런 광물 자원도 나오고,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역간척이라는 것은 간척의 중요성을, 갯벌의 중요성을 알게 됨으로써 그동안 간척에서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갯벌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역간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고 재방지하고, 그래서 또 바다에 허파라고 한다. 그 산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질 정화도 하고, 그 다음 벨라스트는 배 균형을 잡기 위한 선박 편형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문제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 생물들을 유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는 서해안 태안앞바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인데 2007년 12월 7일 날 발생한 사고다. 그 다음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물, 동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 유전 정보까지 포함한 것들이다. 남조류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그 녹조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게 태초로 가면 지구가 형성하는데 이게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기여를 한 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저모염과 저모염은
비점오염원은 면적이라고 그랬죠.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원들을 비점오염원, 점오염원은 공장이나 가정이나 하수, 이렇게 우리 지도를 봤을 때 점으로 찍을 수 있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점오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영양원은 질소나 인 같은 비료 성분들이 그 호수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조류를, 녹조를 번식시키고 그러면서 냄새나 맛이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뭐냐, 왜 안 믿냐. 초류가 발생해서 가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망간이 나와서 물을 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깔따구라든지 유충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 기준의 범주인 미생물은 순위성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 유기물질은 중금속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 무기물질 농약이나 뭐 소독하면 뭐 나쁜 물질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심미적인 물질, 물이 망간이 있으면 물이 시커매지고 철이 있으면 물이 빨개지고 이런 것들을 색도라고 하는데, 색도, 맛, 탁도, 물 흐르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돗물 생산 공정 상수로부터 치수해 가지고 도수하면 정수량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송수하고 배수하고 급수하고 가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방법은 1차 가라앉히는 것을 물리처리 방법, 고용물질, 부유물질을 가라앉히죠. 제거하고, 2차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들. 고도 처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비료 성분이 인이나 질소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을 없앱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 하천으로 나왔을 때 그 녹조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네. 기간 14주차 강의를 전부 요약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